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연해주를 따라 계속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무르즈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장소가 우주기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러길에 동행한 인사들의 면면과 함께 회담 장소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위치가 블라디보스토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서 계속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현재 이 예상되는 곳이 아무르주에 있는 네. 보스토니치 네. 우주항공 기지가 아니겠느냐, 우주기지가 아니겠느냐. 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외신들도 아마 아무래도 보스토니치에서 만나지 않겠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측 소식통로 또 푸틴도 지금 보스토니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요. 네. 여기서 일차적으로 만날, 여기서 회담까지 할지 다시 장소를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보스토니치 기지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러시아한테 이 우주기지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보스토니치 기지라는 게요. 네. 원래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던 과거에 이 세계 최대의 우주 기지라고 하는 것이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라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카자흐스탄 지역 내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소련 이 구성공화국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임차에서 쓰는 방식이 됐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뭐 위신도 있고 좀 궁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 추가 기지를 건설을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보스토니치 기지가 완전히 맨 땅에다가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여기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러시아의 이 핵 무기 핵 전력이 주둔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주 기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네. 사실 또 다른 뭐 항상 우리가 탄도 미사일하고 이 우주 발사체 얘기할 때 그냥 위에 뭐가 얹혔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좀 인근을 보면 하바롭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또 좀 관계가 많은 곳이죠. 네, 그렇죠. 이곳에 이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2001년하고 2002년에 여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네. 여기 또 인근이 전투기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지금 또 이 가장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최신 전투기 부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공군 전력도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 북한 공군 전력 중에서 가장 최신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그 29 자체도 지금 부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거래 중에 이 부품 비교적 북한 내에서는 최신 기종에 속하는 전차나 아니면 전투기의 부품 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번 둘러보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블라디보스토크는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잠깐 우주기지 쪽에서 회담을 할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렇게 일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보안 문제도 있고요. 상징성이라는 걸 양쪽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가령 얘기하는 이제 북한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군사 정찰위성 관련 기술도 연상이 되지만 네. 제가 이미 여기가 과거에 구소련 시대 핵기지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흔히 뭐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예. ICBM 기술이라든가 또 다탄규 기술 이런 것들도 거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증폭시키기 충분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과 푸틴도 그런 효과까지도 노리는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미국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는 거래가 바로 상상하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메시지의 발송이라도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 위원장은 뭐 전용 열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일반 열차에 네네. 비해서. 이 열차가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속도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운행의 쾌적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열차 자체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이제 무장 시설들. 근데 뭐 아무리 열차를 장갑화해도 네. 열차는 열차입니다. 뭐 이렇게
이 무장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진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뭐 왜 비행기를 이용을 안 하고 아하, 그렇죠. 철도를 이용해서 뭐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2019년을 한번 돌려보죠. 네. 하노이 갈 때 열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한참 그러면서 갔어요. 이게 노동신문이 애국 헌신의 대장정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제자로 조선중앙통신이 그 이 보도를 했고 지금 거의 한 하루를 계속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큰 타협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상대방 국가의 정상을 만나러 간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예. 보면 이제 이번 매체, 북한 매체 등을 보면 이제 누가 따라갔느냐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데 보면 서열 1, 2위나 관련 군수 관련된 사람은 다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그게 그와 관련된 거래가 얘기될 것이기 때문에 간 것도 있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거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얘기되는 대로 가장 큰 수준의 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뭐 요새 빅딜로 얘기할 수 있는 예. 북한의 대규모 아주 이 포탄이라든가 무기 제공하고 이 러시아의 핵 기술이 교환되는 경우. 뭐 이 경우가 이제 한 빅딜 정도면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쪽에서 결국은 지금 북한이 가장 직접적으로 핵무기 관련 기술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군사 정찰 위성 관련 기술들, 네.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경우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의 북한 무기 거래. 마지막으로 생각할 스몰 딜 같은 것들은 이제 어쨌든 좀 상징적으로 북한 무기가 지금 러시아에 제공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라든가 전투기 부품이라든가 신형 전차 설계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지금 일부 외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해서 네. 사실 대북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그만한 여러 가지 가능성의 거래에 대해서 다 지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네.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담한 거래까지 할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위험한 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지금 그 합병한 이 지역을 기정사실로 하라든가. 아하.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제 제재나 이런 거 해봐야 나는 핵 개발할 테니까 나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기 위해서 연출된 것도 있다고 봐요. 예. 이 와중에 이제 김여정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사진에 나왔는데 함께 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함께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김여정의 그 요새 발언을 금년 들어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원래 김여정의 구주 업무라고 알려진 것들이 대남 사업 관련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최근에 들은 국제 관계나 대외 정책도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백두혈통 그러기 때문에 안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지금 러시아하고의 교섭 문제는 최선희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송 목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만 네. 김여정이 지금 이 김정은이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스토리텔링들 일종의 북한판 대외 홍보에 네. 스토리텔링에도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남아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에서 넘버 1, 2를 다 데리고 네. 관련된 또 경제 분야에서 또 최고 관련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네. 북한이 비는 거 아니냐. 즉 그러면 안에서는 내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 겁니까? 일단은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룡해가 지금 남아 있고요. 예, 최룡해도 그 당뇨긴 하지만은 군부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인맥이 광범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가 지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나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탄 좀 받고 북한은 인공위성이나 핵 참수함 관련된 걸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네. 앞서서도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밖으로? 그동안에 아마 그
2019년 4월에 일단 김정은하고 푸틴이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이때도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 양측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지지의 문제들,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로 봐서 구체적으로 뭐 거래할 거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네. 그냥 군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해 나간다. 이런 유형의 메시지를 던지면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러면 위험한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고립된 두 나라잖아요. 네. 두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를 꺼낸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동기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쪽이 조금 더 절박할 수도 있겠지만 양쪽 다 특성이 있어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제재도 받고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고요. 네. 북한은 그 지속적인 그 핵 집착 그리고 핵 개발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단절하고 경제적 난국을 스스로 자초한 지금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죠. 양쪽 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네. 뭐 과거의 점령 지역들뿐만 아니라 지금 크림반도 지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몰려 있는 입장이고 북한도 지금 올해가 그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경제 실적 그대로 가면 네. 이것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만큼 김정은의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되겠죠. 양측이 공통으로 바라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실제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좋지만 대내적인 메시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 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버텨나갈 힘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가 되고요. 네. 또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국한테 우리 무기 안 받을 테니까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라는 또 요구사항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거꾸로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가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아마 이 상태는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하고 좌절이 많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를 후원해줄 또 하나의 유력한 국가가 생겼다. 네.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가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라. 견디면 길이 열린다. 이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이 방안으로서도 북러 정상회담이 제격이었거든요. 예. 양쪽 다 얘기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거래가 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가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양쪽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만났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경고를 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니다. 양국의 이익이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근데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적으로 대놓고 자기가 이렇게 어겨간다는 것은 또 과연 맞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러시아가 아마 정말 그럼 핵기술까지를 거래를 할 거냐.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자신들도 국제 비확산 체제의 한 축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지금 그 지위를 내려놓은 결과가 되고 네. 아마 이게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그동안에 뭐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유엔 자체의 그 무력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러시아 자체의 지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스스로 세계 질서의 붕괴의 한 목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분명히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거 자체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이게 실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 제재 결의안이나 추가적으로 이런 게 러시아도 지금 국제 제재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비토 행사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를 지금 다뤄야 되느냐 이 고민을 던지게 하는 거는 분명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네. 중국도 함께 힘을 더 실어줄 거냐, 아니면 중국은 약간 관망 자세로 갈 것이냐. 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 중국이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게 주로 이제 북한의 편을 들고 북한한테 유리한 외교적 그 이 행태를 취한 것들이 네. 결국 한국을 한미 동맹에 더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하게 만들고 또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만들어진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측면도 분명히 중국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려들이 금년 7월에 북한의 명칭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네. 북한의 명칭으로는 전승절이죠. 이 전승절을 전후하는 행사에서 당시에 러시아가 이 세르게이 수요이구 국방장관을 보낸 데 비해서 중국은 사실 고위급 군 대표단이라고 하기에는 중국이 보낸 대표단은 물론 전인대 상무 부위원장이 왔지만 네. 군사 대표단 측면에 굉장히 격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은 뭐 북중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건 아니지만 네. 북중러 이렇게 세 국가가 북중러 이렇게 세 체제가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엮이는 거는 좀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무기 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다른 고려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중국이 끼어들어서 북중러 군사 협력이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올해부터 공들인 게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자기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중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과의 계속된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명분을 살리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과의 이 대화 여지를 최근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도 한중일 나오고. 정상회의.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쪽으로 그 북러와의 협력으로 돌 정도로 중국이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 네네. 전에 이제 잠수함 얘기도 보여줬고 네. 추가적인 도발의 행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오히려 정말 빅딜이 이루어졌다면 좀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쏜다라고 해도 단거리 미사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더더욱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마 당장은 약간의 이 포탄이라든가 군수품하고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경제 지원, 인도적인 경제 지원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라도 네. 북한 주민들한테 특히 주요한 지금 오디언스가 관객이 하나인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라도 하는 것처럼 네. SLBM 같은 걸 실제로 발사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